예, 육참 골단의 심정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여야 어젯밤 늦게 김용균법 극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네, 대검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중폭되고 있고 야당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 연말입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상적해 있던 중요 쟁점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김용균법 연내 통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연기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수용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의 그 이제 감찰 또는 사찰에다 한국당이 공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밝히는 게 뭐 좋다라는 그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렸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로 돼 있어요 지금.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이 수석할 때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수석과 전해철 수석이. 그 이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일반 운영위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어쨌든 간에 여당, 야당 정권이 바뀔 때 정권에 관계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국회 출석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이런 풍토는 저는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어떤 그 특정 사안이 지나치게 예민할 때 그게 뭐 정치 공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출석을 굉장히 꺼려해 왔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는요 운영위에 출석해서 민정수석이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용균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여전히 뭐 이제 그 형사처벌의 뭐 범위라든지 수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견이 계속 노출돼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여야가 신경을 쓰이니까. 조 수석의 그 국회 출석을 지시하면서 이제 통과가 된 거거든요. 통과가 됐으니까 이건 어쨌든 아까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결단이 된 건 맞다고 보고요. 향후 꼭 이러한 법안과 연계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운영에 출석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밝힐 건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떠세요, 김 교수님? 민심이 좀 반영된 겁니까? 만시지탄이죠.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까? 한참 늦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막 굉장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의회 과정, 특히 미국 의회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대한민국 국회 참 종속형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나가고 안 나고. 아니,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호영표 그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운영위에 참석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나절 지나고 나서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무조건 합의를 한다? 이게 무슨 놈의 국회냐.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대통령제 하 속에서 국회가 작동을 하는 것인데 반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집권당은 어디로 갔느냐. 정치 실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적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오히려 이렇게 야권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정치 같았으면 내가 국회 운영위에 나가서 모든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했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뭐 밀려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프로세스고 더 이상 조금 전에 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부르면 누구 다 나와야 됩니다. 무슨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관례에 따라서 잘못된 관례를 청산하는 것이 이 정부가 주관한 핵심적 기조 아닌가요? 그러면서 봤을 때 참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그래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을 좀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출석 자체는 결정이 됐고 이제 출석을 해서 운영위에서 어떤 논의들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실 야당의 공세가 또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설전으로 또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이제 출석이 결정되기 전에 조국 수석이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발인 신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발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국 수석의 또 스타일을 볼 때 할 만은 하겠죠. 이제 민간인 사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지시가 없었다라든지 기존에 했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여전히 뭐 한국당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상태예요. 지금 조국 수석과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을 말이죠. 임종석 실장을. 이런 상황이니까 뭐 수사 결과를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첩보를 수집했던 것이고 하지 말라고 지시해 왔다라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제한적인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혹시 뭐 먼저 대국민 사과라도 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이번에 국회 운영에 참석하는 실장이나 수석이 염두에 둘 거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이 이제 뭐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은 결국은 어느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공방이 있을 뿐이지 진실을 규명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은 핵심적 사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위에서 지시가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핵심적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느 측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묻고 대답을 하느냐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주장이라든지 뭐 감성적 접근, 우리 뭐 정부에게는 사찰 DNA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최대한대로 이런 거죠. 최소한도 조국 수석이 국민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고를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에 수사 의지 보인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묵비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진실 공방은 다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시한 단순한 김용균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를 참석하게 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서는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진솔되게 얘기를 해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 운영위 출석으로 해서 이번 어떤 논란에 대해서 하나 분수령, 그러니까 반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공방으로 끝나지 결국은 이 부분은 결국 상임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도 야당은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숙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뭐 이제 검찰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금 내용이 지금 폭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낸다는 게 결국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국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부께서 작성한 그러니까 한국당 주장이죠. 블랙리스트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해명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사찰의 문제잖아요. 사찰이냐 감찰이냐의 프레임인데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나온 그 문건은 한국당이 얘기한 문건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기관장,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의 이제 사퇴 여부 그리고 그들의 이제 동향,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여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민간인 사찰로 이제 자꾸 보는 것이고, 환경부는 이거는 일상적인 감찰 업무다. 그 이제 환경부 내에도 이제 그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다 있잖아요. 어느 부처나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시하거나 통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거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감시, 통제하는 게 사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우리 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죠. 어떤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 그건 어쨌든 산하기관장에 대한 어떤 그 인사 교체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건 사찰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사찰이냐 아니냐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사찰로 보기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정권 교체기에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관장 교체기 관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걸 뭐 그거예요. 윗선이나 그러니까 청와대나 권력기관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자체 어떤 기관에서? 지금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는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 자체에서 이제 산하기관장들의 그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산하기관장이 교체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네. 좋은 행태다, 좋은 정치 행위다라는 건 전혀 별도의 영역인 것이고 별도의 논쟁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어쨌든 산하기관장을 교체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 이런 걸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동향을 파악했다라는 건데, 일단 동향을 파악했다라는 게 썩 어감이 좋진 않아요. 네. 동향 파악 감찰의 문제, 이게 과연 계속 필요한지는 또 다른 논쟁을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사찰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지 그 부분을 비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지난 정권,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의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과도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건을 보면 네. 일단은 이름하고 직책하고 나와 있잖아. 임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료하고. 네, 네. 근데 그 마지막 분 보면 글쎄요. 이게 어느 정파의 출신인지까지도 약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찰이냐 사찰이냐를 규정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권한 바깥의 일을 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의 지시에서 했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환경부가 두 가지 면에서 좀 의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6급 수사관 한마디에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동향을 조사하는데 지방선거에 나갈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뒤에 뭐 성향까지 조사한다. 이거는 완전 권한 바깥인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정권이 교체됐을 때에 공공기관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 여부를 단순하게 알아보는 것 정도면은 저는 뭐 얼마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성향이라든지 또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특수사항을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이건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과 치명적으로 그 국민들에게 그 나름대로 잘못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걸 작성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실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했지만 윗선에서는 전혀 지시가 없었고 보고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마치 꿰맞추기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돼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핵심은 환경부는 무조건 지시 없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6급 비서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6급 비서가 수사관이 얘기한 거를 저렇게 위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할 수, 이거는 분명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이런 분야에서, 이래서 불똥이 어떻게 튀냐면 그 환경부만 했겠느냐. 예. 환경부는 산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산자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뭐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공공기관에 330개 기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은 330개 기관에 대해서 감찰 전원이 동향을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문제도 또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정치적 목적이나 권한 바깥이나 지시인 걸 보면은 권한 바깥에 일은 있었지만은 이게 지시라든지 어떤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거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민간인 사찰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의혹이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있는 것 예. 같아요. 민간인 사찰의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쟁점이 특히 이제 한국당이 공세를 취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지금의 집권 세력이 야당일 때 MB 정부 때 그 2008년도에 그 공직자 윤리지원관실 사찰 파동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과 잠깐만 관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쪽에 있는 세력을 감시한 거란 말이죠. 그게 사찰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은 제가 봐도 이건 좀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보건 보수건 고쳐줘야 될 관행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동향 파악 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감사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특별감찰반이나 조직이 있어서 동향 파악을 하느냐. 이건 저는 다시 제도 개선의 측면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처럼 보기는 이건 너무나 동떨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 자꾸 내로남불로 보는 거는 이건 너무 지나친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네.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오후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떤 합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저희가 처음에 다뤄봤던 조국 수석의 출석 내용이 있었고요. 또 다음에 여러 가지 미뤄졌던 민생 법안들 처리를 하겠다. 네. 그래서 김용균법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유치원 3법은 통과가 되지 않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글쎄요.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표현은 패스트인데 이게 사실상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누가 있습니다.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패스트란 그 빠르다는 그 형용사를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슬로우 트랙이 어디 있어요? 330일입니다.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의 어떤 그런 의결 없어도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거예요. 신속 예. 처리 안건이다 이게.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는요 또 1년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330일에다 1년을 더하면 2년 있다가 이 법이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당, 야당, 지금 특히 야당, 한국당이 이 부분을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가 제기될 때는 뭐 금방 통과시킬 것 같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제1야당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뭐 국가 그 회계로 하는데 학부모 부담금과 그 지원금을 같이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유재산인데 너무 국가가 감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유치원들이 많은 잘못된 행태를 저질렀다고 한국당은 동의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이렇게 반대해서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넘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른바 한유총 많이 승자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이 생겼는데 이걸 앞으로 슬로우 트랙이라고 이름을 좀 고쳐서 부르고 그 국회법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여야가 합의하면 좀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거죠. 예, 예. 지금 얘기하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제 국회 85조 2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결국은 저는 이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도 5월 달에 제정될 때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건 국회 마비법이다. 그러니까 선진화법 전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본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 선진화법 전체가 다 그거는 바뀌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5분의 3 이상의 표결을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5분의 3입니다. 왜 5분의 3 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상임위에서 우리가 마치 말하는 180일, 법사위 90일, 그리고 본회의 30일, 전부 다 3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그냥 뭐 2년, 3년 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적기에 법을 만들어야지 법이 실효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이 2년 후에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기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결국은 아무리 하더라도 신속 안건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결국은 정치력이 실종된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도 이번에 안 되면 내년 2월달, 4월달, 6월달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거든요. 예. 2월 임시국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번 합의문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야 모두 다가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제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이 국회 선진화법은 손을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두 분 1년 동안 지금 정치권 상황 쭉 지켜보셨잖아요. 청와대 상황하고 31일 운영위가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이제 끝나갔다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올해 국회 과연 협치를 잘했는가? 그럼 묻고 싶고요. 박수 받을 일보다 야단칠 일이 더 많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막판에는 좀 불성사나운 그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 교수님 그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네. 망각 잘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라 하시는데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좀 정치권 보셨는지. 글쎄요, 뭐 예. 올해 한 해도 저는 우리 정치권은 대단히 퇴행적이었다, 퇴행적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의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1야당인 한국당 등은 협치에 대한 아예 의도가 생각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은 어쨌든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야당의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보다도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 유치원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끌어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통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연내? 물론 이제 임시국회에서 합의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야가 지나치게 정당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당 이기주의와 정치인 개인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뭔가 국회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사회는 바뀔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1년 봤잖아요. 여야가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이제 여당 야당 이제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 불신의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 제도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후년에 총선이 있어 내년은 바로 총선 국면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오히려 국회가 더욱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제도나 정치제도 개혁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기한이. 어쨌든 뭔가 제도 개선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협치절벽 그리고 초대결주의가 아주 굉장히 극성을 이뤘었던 한 해라고 보는데요. 학점으로 따지면 거의 D학점입니다. 낙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를 분류할 때 능동형 국회라는 거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야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능동형 국회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주변형 국회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항상 늘 주변에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정당과 국회 25%밖에 신뢰를 하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협치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야당의 문제와 여당의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 협치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협치에 대해서 물꼬를 투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아무리 야당이 저런 식으로 반박하고 공격하고 한다 하더라도 통큰 리더십을 보여서 나름대로 같이 함께 갈 수 있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많이 지금같이 여소야대인 상황 속에서는 이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정치적, 특히 리더십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내년이 집권 3년 차고 이제 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내년에 좀 반전의 기회를 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치는 과학입니다. 집권 3년 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역대 정부 모두 다 집권 3년 차가 되면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개혁 동력이 상실되고 권력 누수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예의 없이 다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게이트가 터졌은 게 집권 3년 차 때 나온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돼서요. 정말 모든 것을 중점을 경제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는 쪽 수준에서 소득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같이 가야 된다. 그건 수없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를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청와대의 전면 개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일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년 차로 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뭐 한 일도 많았겠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집권 3년 차 때 항상 민정수석실에서 이러한 일탈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조국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2019년도는 정말 정치도 변하고 경제가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남북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경제 앞엔 장사 없다. 경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43.8%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가 수치가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이 68.5%였더라고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신년사 또 뭐 연두 기자회견 글쎄요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으나만 많은 이야기를 좀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려면 뭔가 좀 던지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데이드 크로스라고 얘기했는데 뭐 한참 벗어났어요 이미 데이드 크로스가. 지난주에는 뭐 한국갤럽이고 이번엔 리얼미터 그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는 개혁 동력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사실 보세요. 지금 이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한 정권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일반 정권의 정치 문법과 뭔가 다르길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은.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민생 지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상의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거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그쪽으로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걸 살리면서도 어쨌든 대기업에 관련된 그 경제력 집중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제 이거 그대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 민생 이런 것들 활력을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두 개가 너무 상호상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갑질 을질 하는 거 이외에는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격차를 줄이는 이런 노력보다는 자꾸만 갑을 관계로 해서 뭔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 뭔가 사회 해소, 격차를 해소한다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엔 적어도 다른 부분 말고 경제 부분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하면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하되 예. 역시 중요한 거는 또 공정거래법이라든지요, 상법 이런 거 개정해서 대기업에 있는 그 경제적 집중을 완화시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대기업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나라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경제도 잘 안 되는 건 이게 너무 지금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 배제돼 있다. 이런 개혁 에너지를 다시 살리고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을 다시 끌어내는 것도 정치적 에너지입니다. 예. 그걸 같이 해주자는 바람을 예, 해야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충고와 당부, 정치권을 좀 받아서 내년엔 새로운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 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